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두 나라만 꼽으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이죠. 그렇죠. 작년에는 미국이 그렇게 속을 썩여서 맞습니다. 그거 고생을 했는데 그랬는데 2023년을 들어오고 나니까 돌아가면서. 미국은 또 좀 이제 좀 괜찮아지나 그러고 싶었더니 바로 또 중국이 속을 썩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네. 한국외대의 강준영 교수님. 네. 저희가 이분은 자주는 못 모시는데 중요한 시점에는 모십니다. 그렇죠. 예. 중국을 꼭 알아야 될 때. 그래서 오늘은 중국 왜 그러는지 네. 진짜 속 시원하게 얘기라도 좀 하면 그럴 텐데 요즘 중국 상황을 한번 입장 바꿔놓고 그들의 입장이라면 어떨 건지 네.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만나봅니다. 강준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바쁘시고 여기저기서 교수님 청하는 전화 자주 오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좋은 일일 때는 별로 그게 없죠.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콕 찍어서 네. 너희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오는 거 안 돼. 뭐 비자 발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시켰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나 봤더니 뭐 우리만 그러는 건 아닌데. 네, 네. 예, 그래서 도대체 저 친구들이 하고 싶은 소리가 뭘까? 이렇다고 들었어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예. 이제 단기 비자 발급을 먼저 한국한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 단기 비자 발급 제안을 한 게 한국과 일본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16개, 한국과 일본을 피하면서 16개 나라가 중국의 방역 조치와 정보 불투명성에 불만을 품고 당신들을 그냥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제한 조치를 PCR 검사 하고 들어와라.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음성 확인서를 요구를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음성 확인서 48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서를 가져와라. 그런데 16개 국가가 그렇게 중국인들에게 이제 대해서는 했습니다. 제한적으로. 네, 우리도 그랬고.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 이렇게 보니까 가까우니까 지리적으로 제일 예. 많이 온단 예.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초창기 그 소위 뭐 우한 바이러스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초창기에 오픈을 해서 많이 퍼졌다라는 국내 비판도 있었고, 그리고 워낙 가짜로 이 음성 확인서를 만들어 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비자 자체를 좀 제한하자. 그래서 사실은 그 16개 나라 중에 한국과 일본만 단기 비자를 제한을 했습니다. 다른 국가는 비자 제한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PCR 검사만 네. 가져와라. 주로 음성 확인만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은 상응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단기 비자 제한을 우리도 하겠다 이래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거죠. 할 말이 똑같이 있는 건데. 했다는 거네요. 대등한 똑같이 조치라고 했잖아요. 했던 근데 얘기가 우리 그거네요. 언론에서는 16개 나라가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 둘만 가지고 그런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했지만 미국도 PCR 검사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거지 못 들어오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하면 보통 그렇게 요구를 하면 네. 어쨌든 저쪽에서 검사를 하고 내가 확진이다 아니면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안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일단 떠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전에 경험도 있고 그래서 못하겠다 믿겠다?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했는데 그 부분에 못 믿겠다고 한 부분이 차별적 조치라는 거죠. 다른 16개 나라들 중에 한국, 일본 제외한 나라들은 일단은 PCR 검사 한 거 증거 갖고 와라. 네, 그 정도 가지고 일단 뭐 어떻게 해서 가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증거 없는 분들은 안 올 테니까. 네, 네. 근데 한국, 일본은 그래도 중국인들은 오는 것 같으니 단기 비자를 제한한다는 건 한 개도 발행 안 한다는, 한 명도 못 들어온다는 뜻입니까? 뭐 아니면 하루에 몇 명만 들어오라는 뜻입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신청하는 비자를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 단기 입국 금지네요. 네, 입국 금지의 개념인데, 음. 근데 이제 관광객들은 오잖아요. 그 우리 한국과 중국은 비자 면제 협정에 의해서 네. 비자를 사실 관광객이 통째로 올 때는 그렇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비자를 면제해 줍니다. 우리는 예. 중국 대사관에 가서 그
단체 관광도 피를 내고 돈을 내고 이제 이러고 오잖아요. 중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애초에 비자 면제 협정도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중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편하게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호혜성에 원래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중국이? 네, 중국이 이번에 한국이 이러니까 이거는 상응 조치를 하는 거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단기 비자라는 거는 여기서 얘기했지만 비즈니스 하러 그렇죠. 가는 거, 그다음에 뭐 의료, 단기 유학. 그러니까 이게 장기 비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 공장이나 이런 데는 취업 비자를 가지고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관계가 없고 우리가 중국 갈 때? 네, 우리가 예. 중국 갈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제한을 받는 것은 새롭게 뭘 하려는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예. 위드 코로나를 하니까 뭔가를 새로 해보자 뭐 이 기회에 남들 중국말 안 하는데 나 중국말 좀 배워보자 이렇게 이런 거를 신청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지금 제한을 받겠다? 하겠다. 그리고 한국이 단기 비자 제한하는 거를 최장 2개월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계속 그러겠다는 게 아니고 중국이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그걸 낮추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일 그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중국의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중국이 약간 여론전으로 이걸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 사람들한테 노란 딱지를 붙여서 차별화를 실시하고 저도 봤습니다. 네. 입국할 때 한국에 입국할 때, 입국할 때 예. 중국 중국인들만 사람들은 노란색. 따로 서라. 근데 그게 왜 그런 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게 벌어졌어요? 그 입국자가 와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면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해외를 가면 교육을 시켜야죠. 현지에 가면 당연히 현지의 통제를 받고 현지의 말을 들어라 예.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국자가 왔다가 도주를 했다가 이틀 만에 잡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오는데도 얘기를 안 들으니 우리가 따로 관리하겠다고 얘기한 거를 중국은 그 앞에 도망간 부분은 쏙 빼고 차별적 쳤다. 조치를 한 거다. 이렇게 여론에다가 호소를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감정이 또 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도 감정이 상하고 나 중국 안 가. 내가 언제 가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게 지금 서로, 비화가 서로. 되는 아주 안 좋은 이런 상황이 지금 단기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비자가 제한되고 있다는 걸 저는 잘 아직도 이해를 못해서 그럼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서로 비자는 필요한 거예요? 비자 면제 협정이 있습니다. 면제 관광비자 협정이 그냥 있어서 가면 관광이라든지 그냥 가면 그 되는 단순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을 따라서 가는 방문은 그거는 어차피 비자 필요 없으니까 예. 앞으로도 왔다 갔다가 자유로운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자 면제 협정을 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 중국인들은 그 전에 그 면제 협정을 했더라도 네. 목적이 뚜렷하고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적시된 비자를 받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그런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 받으려면 중국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일단 2개월간 우리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2개월간은 중국인은 입국이 안 되는 예, 겁니까? 그렇죠. 그 제한적 입국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중국에 가는데 다 막는 게 아니고 네. 비즈니스가 필요해서 현지 기업의 초청장이 있으면 한 달에서 90일까지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중국 비자 센터에 가면 접수는 합니다. 네. 접수는 하고 무조건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감정적 보복이 충분히 들어있는 거지만 어쨌든 보복성 메시지에 대해 보복성 조치임을 증명을 하고 그래서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그냥 면제 협정이 있다고 무턱대고 올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비자는 그 전에 필요 없었던 면제에서 필요 없었던 거를 이제는
받아야 되겠다. 받아야겠다라고 한 거고 그걸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단기 비자는 필요해라고 한 조치가 먼저 있었어요? 이 조치를 안 하는 게 바로 단기 비자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인데 그거를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 단기 비자를 푸는 게 아니고 예. 비자 면제 협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던 것들을 예. 이제 비자가 원래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니 이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단기 비자라도 받아와야 우리나라 입국 가능하나? 되는데 단기 비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비자가 필요 없었는데 네. 단기 비자를 맺으면 비자 면제 협정에 의하면 비자가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럼 비자 면제 협정을 일단 깬 거네요. 뭐 깼다기보다도 유예한 거죠. 유예하고. 2개월간 제한한 겁니다. 그리고 단기 비자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게 하는데 이제 단기 비자 자체를 제한한 거죠. 단기 비자조차도 발급을 안 하겠다. 안 하겠다. 2개월간 최장 2개월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똑같이 한 이게 거군요. 제한적 조치고 차별적 조치이기 때문에 중국도 거기에 상응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근데 예를 들면 모로코 같은 데는 예. 중국인을 근본적으로 입국 금지를 시켰어요. 우리는 안 하겠다. 뭐 코로나 걱정되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예. 하니까 중국에서는 그런 데는 또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냥 또 넘어갔어요. 그 이제 뭐 음성 확인 증명서만 가지고 오라니까 뭐 그거 맞춰서 오면 그냥 입국시켜주고 아니면 뭐 격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갔는데 한국은 비자 면제 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제한해 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런 조치를 하는 거죠. 근데 작년 말부터 중국 외교부에서는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과학적으로 방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못 믿는 국가들이 내린 조치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월 8일부터 완전히 오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월 8일부터 이제 해외 나가는 거를 완전히 중국 내부에서 그리고 자신들도 물론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갈 때는 48시간 내에 음성이라는 거를 중국에 내야 됩니다. 우리도 예. 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1월 8일 이후에 그것도 지금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저 1월 8일 이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니 약 30%가 확진자더라. 예. 그러니까 그게 안정적으로 관리되기 전까지는 그거조차도 안 안 하겠다라고 단기 비자 자체 발급을 제한해 버리니 뭔지 알겠습니다. 중국도 거기에 상응해서 지금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조치 한 거고 하루에 뭐 중국인 10명 들어오는 나라와 10만 명 들어오는 나라는 조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조치 한 거고 다만 중국도 우리랑 똑같은 조치 한 거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봐도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나라 비난할 거 아니고 우리나라도 중국이 뭐 더 잘못했다고 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예. 상응 조치만을 놓고 보면 네. 분명히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다른 나라가 다 오픈해서 중국도 오픈했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중국이 주장을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게 잘 보셔서 아시지만 지난 몇 년간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렵게 뭐 백신도 예. 같이 맞고 예를 들어서 의약품도 같이 정비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통제가 되니까 우리도 뭐 7만 명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 제로 코로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하루에 막 PCR 검사를 2번씩도 하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했던 국가였는데 하루아침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모든 풀어가니까. 부분을 다 놔버린 거예요. 그러고 자국인들을 그냥 해외로 무조건적으로 출국을 시키니까 다른 국가에서 볼 때는 네. 무임승차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중국이 최소한 국내에서 그런 걸 충분히 거르고 네. 중국 당국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PCR 검사를 맞고 예.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정도의 조치만 해줬어도 네. 이런 일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자국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네. 남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된 가운데 와서 또 혹시
분탕질을 칠 줄 모른다라는 이런 거가 복합적으로 알겠어요. 엮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검사를 했는데 진짜 다 걸리면 그것도 중국 당국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뭐 그렇습니다. 그렇긴 해서 우리도 막은 게 잘못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다만 저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걸 보도한 걸 보니까 전 세계 16개 나라가 다 똑같이 중국을 그렇게 막았는데 왜 우리한테만? 한국, 일본만 콕 집어서 왜 만만하냐 뭐 하면서 그 왜 우리를 그렇게 하냐는 거 되어 있는데 그 보도는 잘못된 예, 거네요. 조금 와전된 거고요. 한국과 예. 일본만 예, 특히 중국을 더 막은 게 한국과 있네요. 일본은 분명히 단기 비자 제한 조치를 했고 네.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 비자에 대해서 제한을 똑같이 한 건데 문제는 단기 비자 제한 조치 전에 중국의 행태가 네. 주변국 특히 오픈을 하면 제일 많이 갈 나라가 한국과 그렇겠죠. 일본인데 그런 전혀 그런 국제적인 국가로서 지도국으로서의 책임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방기한 채 네. 그냥 받아라. 다 오픈돼 있는 세상에서 왜 너희만 제한을 하느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데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반발을 한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조치 자체를 놓고 보면 상응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중국이 한 게. 예. 그 전 단계에서 중국은 그런 국가로서 필요한 그리고 예. 다른 나라로 가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분명히 그 점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의 입장은 우리야 그럴 사정이 있어서 안 받았지만 당신들이 왜 한국인을 안 받냐? 그건 당신들이 잘못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안 받은 이유가 니네들 때문이다라는 얘기인 그러니까 거죠. 너희들은 까맣게 막 뭐 얼굴에 묻었고 우리는 깨끗한데 우리가 그래서 씻고 들어와야지. 너희들 막는 건 이해가 가지만 우리는 씻고 들어가지 않냐. 근데 이제 국제 관계에서는 서로 그 상호 똑같이 대응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인 룰이라서 근데 대응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네.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 조치들에서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죠. 안 씻고 오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최소한의 네. 국가 간의 약속 WHO에서 한 규범 그다음에 예. 적어도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가면 다른 나라에 가서 지켜야 될 어떤 규범들 이런 네. 거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 특히 단기 비자 제한 같은 경우는 일본이 먼저 했습니다. 예. 먼저 했고 우리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도주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더 가속화된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위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코로나가 이제 만연하면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고 치명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해당 국가의 통제에 잘 따라라 이렇게 얘기만 했어도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지 않았을 일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억측들도 나오는 거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한국과 일본을 찍어서 알겠습니다. 한 빌미를 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치가 우리 조치가 달랐던 것도 있고 우리의 조치의 합리성도 있고. 네, 물론입니다. 그 아까 저 중간에 그 코로나 감염이 되온 것 같은데 그 지시를 거부하고 도망간 분이 네, 네. 중국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도망간 분이 국적은 중국인이지만 예를 들면 나이는 뭐 예를 들면 50대 남성이다. 그럴 수도 있고 종교가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네, 네. 혈액형이 B형일 수도 있는데 네, 네. 도망간 분이 혈액형 B형이었네. 야, B형들 다 막아. 할 수도 있는 거고. 도망간 분이 50대 남성이야. 이럴 줄 알았어. 50대 남성 문제야. 야, 50대 남성은 다 안 돼. 일 수 있지. 국적이 중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중국인을 다 막으면 그건 마치 뭐 미국에서 소매치기를 한 한국인이 적발됐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다 나빠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중국이 국제적인 여행 규범이나 이런데 타국을 방문하는데 걸맞는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네. 해결이 되려면 그냥 서로 버팅기는 게 아니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해외 나가는 관광객이나 이런 데 대한 자체 방역 조치라든지
자체 검사 조치를 조금만 강화해도 네. 상대국에서 그렇죠. 충분히 접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안 받느냐라고 밀어붙이듯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문제가 없지 않냐. 태국 같은 데는 막 환영한다. 근데 우리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 많이 나라마다 사정이 오니까. 다르죠. 그거는. 너무 그리고 많이 오니까. 우리는 그런 면이 있죠. 우리는 네. 이제 이 코로나 발병 초기에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걸 고려해서 미리 좀 다른 나라가 제안을 할 때도 우리가 열어준 면이 있잖아요. 그 열어줬기 때문에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더 빨리 만연이 됐었고 예. 그 바람에 뭐 이 소위 마스크 부족 사건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게 처음부터 좀 잘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더 앞서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국제적 책임을 더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런 게 일어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의 행태를 보면 니네가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한국 그 느낌이 있다는 사람들의 거죠? 느낌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감정은 안 좋아 많이 있잖아요. 박혀 예. 있더군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 코로나는 중국도 똑같죠. 이게 지금 뭐 다른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걸려서 네. 정점을 찍고 어.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만 안 하고 깨끗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우겼었잖아요. 우겼죠. 네, 그런데 그게 안 됐으면 우리도 다른 재주가 없다. 그리고 국제사회하고 공존을 하면서 가고 예를 들어서 뭐 몇 명이 확진이 됐고 뭐 몇 명이 위중하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뚝 끊고 문제 없다 발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정보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안하죠. 다른 국가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우리가 허들을 만든 거지 그게 무슨 뭐 중국 자체 중국 사람들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주변 국가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란 딱지 붙이는 건 또 오해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건 너무 차별되잖아요. 그러니까 옐로 카드처럼. 중국인들만 노란 딱지 들고 오라고 했다는 붙이고 거죠? 따로 예. 줄을 서라. 그러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사실 뭐 잘못이 없고 확진자 아닌 사람도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당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을 거고 요새 SNS 같은데 한국에서 차별한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악의적으로 뭐 나는 격리됐는데 불도 안 들어오고 화장실도 없고 이상한 데다 가뒀다. 막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와서 머무는 호텔에 사진까지 찍어서 우리 질병관리본부청에서 올리고 이런 서로 피곤한 싸움을 하는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은 이게 이제 중국의 언론 매체나 이런 데 오픈되는 걸 보면 상당히 여론전하는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말을 안 듣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괜찮은데 한국과 일본만 유독 우리한테 이렇게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사실은 한국에 대한 비자 제한을 중국이 먼저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본 거는 그 다음 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비자 제한이면 왜 일본은 안 하냐? 라고 사실은 하루 차이는 외교부 화낼 수 기자 있는 부분이죠. 간담회에서 이제 외국 기자가 물어보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얼버무렸죠. 그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그쪽은 막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얘기 실제로 있었군요. 하니까 기시다 일본 총리는 굉장히 반발을 했고 질문한 기자 누구야? 그 질문하는 바람에 우리도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한중 관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네. 사실 이 비자 제한 조치 내리기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이번에 새로 외교부 장관이 된 친강 중국 외교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통화를 했고 우리가 중국인들 입국 제한 조치를
다른 데보다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러이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측은 아무 얘기가 없었고 뭐 이제 그냥 일반론적인 대답만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우리도 입국 제한한다. 이거를 똑같이 냈기 때문에 그럼 네. 설명한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미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있다는 거죠. 아니냐. 이제 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전에 꿍해 있었던 게 기분이 안 있겠죠. 좋았겠지 그럼. 우리도 보면 기분이 안 좋고 중국도 자기네들이 오픈한다고 저렇게 막 내보내면 받는 나라 입장에서는 어쩌란 말이냐. 그렇죠. 예. 근데 태국이야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컴일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다를 수 있으니 그건 우리나라 입장이 있으나 이번 비자 제한 조치가 있기 전에는 그럼 모든 중국인들은 다 그냥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렇죠. 아무 제한 없이? 그런데 이제 자기네가 못 나왔죠. 중국에서. 그쵸, 중국에서 못 나왔죠. 중국에서 못 통제를 나가겠어요. 하니까. 그러면 봉쇄를 그럼 해서. 노란 목걸이는 언제 건 겁니까? 그거 이제 비자 제한을 받으면 어차피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도망가고 나서. 그게 저는 기분 나빴을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국인이 차별적 도망갔지만 중국인이 잘못한 건지 그게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인지 알 수 그렇습니다. 없는데 맞습니다. 예, 이제. 도망간 게 중국인이라고 중국인들 다 노란 딱지 붙이면 그러니까 한국인이 이제 무슨 일 벌어졌을 때 다른 나라 입국하는데 야, 한국인만 따로 줄 서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민족주의를 정서를 예. 자극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워낙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통제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중국이 볼 때는 이거는 차별적 조치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중국의 내부 여론을 그런 쪽으로 좀 만들어 간다고 하면 사실 감정적 싸움이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로 굉장히 비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래서 왜 이 대목에 중국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 여론전으로 끌고 가느냐. 그쵸. 단순하게 상응 조치에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노란 딱지라든지 격리 시설이 아주 차별적이었다든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얘기를 끌고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는 이번에 외교부 장관이 주미대사를 했던 친강이라는 사람인데 이전에 이제 중국 예. 외교부 대변인도 했었고 강성 외교주의자입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전랑 외교, 전랑 외교를 펼친 사람인데 결국 그 이제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겠죠. 예를 들면 미국으로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가고. 이제 그랬겠죠. 가속 간 걸로 예. 보이고 가치를 얘기하니까 뭐 한국과 중국의 가치가 다르고 제도가 다르니까 이제 속된 말로 우리 편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은 더 이상 못 가게 관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을 외교 장관이 새로 됐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외교 장관을 했던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 외교의 사령탑이 됐습니다. 그 외사판공실 주임이라고 그래서 정치국원 중국의 정치국원이 이번에 24명밖에 없는데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소위 왕이 진강 외교 라인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둘 다 강성 외교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데가 한국과 대만이다. 네. 그럼 이제 그런 케이스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한테 자주 그럴 소지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그널로 읽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프네요. 골치 아파. 쉽게 풀리지도 않을 것 같고 또 다른 일로 비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제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작년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비록 25분을 만났지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짧았으니까 뭐 서로 현안이 많잖아요. 사드 그쵸. 문제라든지 뭐 인권 문제, 대만 해협 문제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서로 이제 자신들 의견을 얘기하고 합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2개. 고위급 교류를 계속하자. 인문 교류를 계속하자. 이 얘기는 그래도 둘이서 이 위기 상황을 관리해야겠다라고 큰 물줄기를 잡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뭐 중국은 내린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한알령이라는 거를
약간 완화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예. 그동안 계속 몇 년간 주지 않았던 게임 판호 물론 이제 시기가 지난 거긴 하지만 네. 그것도 풀었죠. 8개의 판호도 줬고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좀 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아무래도 리오프닝을 하는 거니까 어렵지만 또 비즈니스 기회를 생각하고 있었던 많은 이런 기업인들 특히 뭐 대기업들은 그렇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인들 뭐 시장 판로 확대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였을 텐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어쨌든 적어도 몇 개월은 홍역을 겪어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물론 이런 방송에서 우리는 한국인이고 그들은 중국인이고 우리 국민들의 감정 잘 알고 그러니 이런 방송에서는 항상 우리나라가 잘했고 중국은 잘못했다고 하면 박수 받는 건 알아요. 조회수도 늘어나고. 그런데 중국도 그러잖아. 중국 유튜브들도 우리나라가 똑같습니다. 왜 했는지는 그렇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한테 노란 딱지 걸렸다고 그것만 하면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더라도 혹시 우리가 좀 미안하게 비친 게 없는지 살펴보고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도 그럴 만한 게 있는지를 항상 일본과의 관계든 중국과의 관계든 살펴봐야 이게 관계가 나아지는 건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미국과 중국 싸우는데 살짝 미국 편이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서운했겠어요. 살짝 미국 편이 아니고 미국 편으로 갔다고 이미 이제 그렇겠죠.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의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그랜드 외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 그 앞에 이제 물론 한국판이라는 게 붙었지만 인도 태평양이란 말 자체가 일본이 아베가 먼저 꺼냈었고 그게 이제 트럼프가 가공해서 미국의 전략이 된 건데 그럼 한국도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미 들어간 거다. 뭐 IPEF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취퍼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가 오니까 그리고 외교 라인이 새로 이제 그 가동이 됐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면에서 일종의 시그널, 길들이기 시그널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한국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있겠- 도화선 같이 있었겠죠. 쓴 다만 거죠.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미국이랑 서로 저렇게 얘기 안 들을 수 없다. 입장 바꿔놓고 너희라면 그럼 미국이랑 발 끊을 수 있겠냐. 좀 이해 좀 해주면서 삽시다. 이제 평소에 한 번 달랠 건 두 번씩 달래야 되는 관계인데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소통이 실수한 것 굉장히 같아요. 예. 중요한데 사실 뭐 우리가 실수한 부분도 뭐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드 배치부터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처음에 안 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하게 됐단 말이죠. 네. 적절한 설명도 없었고 그렇게까지 이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는데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그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푸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했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핵의 위협에 노출이 돼 있고 부득이한 선택이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은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북핵 문제는 90년대부터 있었던 거고 왜 갑자기 사드는 갑자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희가 왜 미국 편을 드느냐라고 인식을 딱 한 거예요. 더 나쁜 거는 사드 문제가 딱 터지고 나서는 한중 간에 모든 소통 메커니즘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서로 각자 얘기만 하고 안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을 그냥 놔두면 사실은 북핵의 위협이 증대되고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한국이 기댈 때는 그래도 한미동맹이고 그렇죠. 한미동맹이라는 거는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입니다. 군사적으로. 네, 예.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거는 결국은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한미일 삼각협력구조 강화로 연결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북핵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중국은 한미일 셋이서 우리를 견제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쫙
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고 새로운 소위 외교 지도부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외교 스탠스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고 이제 뭐 한간에 그런 말 얘기도 있죠. 지난 연말에 이제 한국과 대만의 그 의원 친선 연맹이 있습니다. 그 네. 한국 의원이 방문을 했고, 근데 지금 뭐 전 세계 모든 의회 지도자들이나 의원들이 다 대만을 아주 자연스럽게 방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는 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겹친 겁니다. 과민 반응.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미국이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중국을 이렇게 배제하려고 여러 전략을 짜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미국을 직접 때릴 수는 없으니 여기에 조금이라도 힘을 빼려면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한국을 이렇게 막 때려서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 막아야만 되는 그렇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랄까? 네,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삼각 협력 구조에서 한국의 고리가 제일 약하죠. 왜 그쵸. 약하냐 하면 한미 동맹이고 미일 동맹인데 한일은 동맹 관계는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소위 무역 의존도가 높죠. 25%에 달할 만큼 상당한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이 그래도 중국이 볼 때는 가장 약한 고리. 이 세 나라 가운데는 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리고 일종의 종주국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부터 그쵸. 자기네가 형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데 나오는 거죠. 형한테 감히 까불어. 일본은 그 뭐 가미가제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한테는 좀 더 섭섭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 그럼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됐으니 또 한동안 사이 나쁘겠네요. 그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그렇다고 양측이 이걸 가지고 막 그 확대시켜서 하는 거를 서로 바라지 않을 겁니다. 사실 단기 비자 자체는 네. 경제적 파급력이나 이게 막 금방 나타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도 많이 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우리도 못 갔잖아요. 네, 중국도 그렇죠. 못 예. 오고. 그런데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한 거에 처음 시작점이 이제 약간 딜레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가 해결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양측 정부의 어떤 정책적 노력보다는 기본적으로 중국 내에서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통제가 가능하니까 조금 완화할 수 있고 그러면 상응 조치를 얘기하는 중국도 거기에 따라서 약화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앙금은 계속 그쵸.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미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그 코로나의 확산과 중국에서의 통제 메커니즘 네. 또는 그게 적절치 않다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중국 내부의 통제 이런 것들에 일단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치가 돼야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지. 대한민국도 이런 외교적 부담까지 않으면서 지금 단기 비자 제한 조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시적이라고. 그런데 한시적이면 사실 중국도 지켜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네가 통제가 되는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할 예정이다. 그러면 그 시한이 당겨질 수도 있고 그런데 상응 조치라고 그러면서 딱 맞불 작전을 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승 작용이 일어나서 그 좀 지적을 하시지만 이게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감정의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은 최근 몇 년간 중국 공부하겠다는 친구들이 줄어요. 제2외국어도 그렇다면서요? 중국어 배워서 예. 뭐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건 그렇게 볼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로서의 중국, 한국의 경제 파트너로서의 중국은 매우- 필요한 거죠. 매우 중요하죠. 예, 그거는 당연히 물론 뭐 기분 나쁘다고 완전히 안 보고 살 거면 모르지만 그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예,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좀 감성과 이성 사이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면서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건 절대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 미국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중국한테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IRA 뒤통수를 한국이 맞은 꼴이 됐잖아요. 뭐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그렇죠. 일단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미국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서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중 간에는 그게 그게 없으니까. 없다. 그냥 문제가 생기면 서로 기분 나빠하고 안 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감정이 격화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옛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싸우다 보면 사드 얘기 또 나오게 되지. 예,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참 안타깝죠. 이렇게까지 안 가도 되는 건데 좀 너무 그 양국 정부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양국 국민들이 좀 더 냉정해져야지. 중국에서도 한국을 공격하면 정부 지지율이 올라가더라라고 이해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중국한테는 막대해도 우리 국민들이 잘한다고 하지 뭐라고 안 해라고 하면 양국 정부도 뭐 본인들이 뭐 책임질 게 있습니까? 그냥 서로 임기 때 지지율만 지키면 되니까. 그게 그런 현상들이 사실 미국이 중국 때리기도 그런 부분이 좀 있겠죠. 있잖아요. 예.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번에 이제 공화당 하원 의장에 당선된 메카시 같은 경우도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너 중국한테 너무 유약해. 더 세게 때려야지. 더 세게 때린다고 약속하면 내가 너 찍어줄게. 이래서 됐단 말이죠. 그럼 벌써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은 또 공화당이 세게 때리면 민주당은 안 때리면은 상대적으로 표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에스컬레이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야, 좀 풀리나 했더니 참. 골치 아파지네요. 이거 쉽게 풀릴 것 같지도 않고.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 말입니까? 중국과 미국 중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서로를 좀 알아갑시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저는 한 6대 4나 7대 3으로 미국 쪽에 무게를 미국 좀 쪽? 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둘 다 합리적이지 않은 건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한 7대 3 정도로 미국이 세지 않나요? 아, 그냥 우리 단순히 힘센 그건데 다만 7대 3으로 미국한테 이렇게 이거 실으면 보살피고 확인해보고 혹시 감정 안 상했나 보고 미안하다고 하고 하는 정성은 7대 3으로 중국에 더 쏟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균형이 맞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고 아예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외교입니까 그게? 그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모든 국가는 이제 국가 목표가 두 가지거든요. 모든 지도자가 마찬가지고 첫째가 국가의 안보입니다. 안전. 그렇죠. 안전이 위협을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발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느 누가 대통령을 해도 안보가 중요한데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직접 우리를 뭐 그전에는 뭐 미국을 겨냥한 거다 이러더니 이제 한국한테 쓰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현실 안보 위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막을 방법이 별로 없으니 한국과 미국의 동맹 구조를 이용해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동맹을 우리가 필요 없다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이제 살려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가치 얘기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대한민국은 민주, 자유, 시장 경제 국가고 개방 뭐 이런 거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적 가치에 가까이 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미국이랑 똑같이 가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중국은 완전히 한국이 미국으로 갔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서로 제도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설득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뭐 무역 분쟁부터 시작해서 기술 패권 막 이러다가 결국은 민주 자유 가치 제도 문제까지 갔잖아요. 그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너 사회주의 포기해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중국 사회주의라든가 중국적 발전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편을 든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좋게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하는 많은 다른 나라들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특수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뭐 필리핀이나 뭐 특정 국가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동남아 국가들 니네 미국과 중국 중에 어디 선택할 거야 라고 몰아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라는 요인 때문에 특히 중국이 북한의 최대 조력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나온 핵심은 선택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득을 해야죠, 계속. 그래서 한중 관계라는 게 작년에 30주년이 됐고 지금까지 뭐 균형을 했네 안 했네 못 했네 막 이러지만 저는 일관되게 그래서 그럼 한중 간에 빨리 기준점을 새로 잡자. 이 문제는 이렇고 이 문제는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중국은 매번 건설적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건설적 역할의 실체가 뭐냐. 우리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걸 좀 보여줘야 우리도 공간이 생길 거 아니냐. 북핵 문제가 어디로 갈지 당신 우리하고 한번 냉정하게 얘기해 봤냐. 컨틴전시 플랜이라도 한번 짜봤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허심탄회하게 조금 갈 수 있는데 중국은 또 왜 북한 문제를 남한하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북한의 입장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되지 않는 거를 우리가 막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양자 간에 불필요하게 생길 수 있는 오해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부터 손을 대서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럼 이런 국민 감정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적어도 언론이 나서서 여기다가 불을 붙이지 않도록 하는 거는 양국이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여론전 그리고 그 중국 입장 뭐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도망간 얘기는 하나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중국 내부에서 이 도망갔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졌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인의 일탈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게 중국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서로 좀 나누면서 이런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전략 대화도 다 끊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지금은 버팅길 때까지 버팅겨보자. 그런데 그 돌파구는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밖에 지금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중국은 그 이렇게 환자 통제도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리오프닝을 할 때 서서히 했잖아요. 이건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겠다. 한 번씩은 다 걸려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러나 이제 한꺼번에 이러지는 말자 하면서 뭐 선서히 했는데 요즘 중국은 보면 아예 손바닥을 이렇고 아니면 이런 것처럼 완전히 그렇습니다. 열어버리더군요. 굳이 왜 그런다고 보세요? 네, 중국도 작년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제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10월 달에 20차 당대회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어쨌든 제로 코로나 통제가 사회를 통제하는 데는 중국 공산당이 볼 때는 유효한 기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끌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당시 뭐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백지 시위라는 게 있었고 네. 이 백지 시위에 대부분 나선 사람들이 기존과는 다른 젊은 학생들이었다. 이 젊은 학생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시진핑의 가장 큰 응원군들입니다. 중국의 그 MZ 세대가 이 친구들은 이전에 중국이 어땠는지 잘 모르죠.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을 때는 이미 세계적 국가로 부상한 중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욕을 먹고 왜 미국이 우리를 집중 공략하고 우리도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시진핑한테 힘을 실어줬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피가 끓네요.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통제를 하면 우린 못 살겠다. 그리고 백지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규모가 얼마나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저 친구들이 저러고 나올 때는 이게 상당히 사회적 불만이 쌓여 있는 거다. 쌓여 있고 저 친구들은 SNS나 이런 데 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애국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중국을 지지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지지자에서 순식간에 감시자로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지식도 있고 젊은이들이고 그러면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지나친 통제가 민생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중국 대학은 3년간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못 나온 학교도 있어요. 3년이나요? 네, 학생들이 3년간 기숙사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와. 난리 났겠죠. 상상도 못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그 SNS에 보면 이 친구들이 답답하니까 밤에 우통 벗고 운동장을 막 그 도롱뇽 기듯이 와. 이런 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통제를 완전히 했던 군대네,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은 뭐 유리창 다 부서지고 담벼락 무너지고 난리 났겠죠. 야. 근데 중국은 일단 정부가 하고 당이 한다니까 참은 거예요. 그러다가 못 참은 게 이 바로 백지 시위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경제가 더 이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권을 유지하는 핵심이 경제의 발전이잖아요. 네. 공산당에 대해서 표를 던지고 잘하고 있다라고 한 게 개혁개방 40년을 당이 이끌었고 어쨌든 트럼프가 그렇게 압박을 하는데도 뭐 코로나 이것도 있었지만 견뎠고 근데 이제 더 이상 한계에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푸는데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거를 부정하면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제로 못 푸는 코로나가 거군요. 완벽하게 막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핑계대고 그렇죠. 전 세계가 푸니까 우리도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한 번에 그냥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북경이나 상해 같은데 이 대도시에 아니 이제 식당 가서 밥 먹어도 된대. 그런데 아무 검사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식당을 안 가요.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그러니까 내수를 키우겠다고 확 풀었는데 안 내수가 살아나. 진작에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베이징 같은 데는 벌써 70% 80%가 감염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염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정상으로 조금 돌아오는 거예요. 나 이미 걸렸으니까 뭐 두 그렇지. 번은 잘 안 된다더라. 거리낄 게 그리고 없는 밥도 거죠.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건 어느 나라나 다 겪었던 이 경우를 압축적으로. 네, 그 중국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대출이자만 냈는데 이제 원금하고 같이 갚아야 되는 거야. 아하. 그동안 우리는 그렇지. 그냥 남들 한 것처럼 대출이자만 내고 버텼는데 다른 데는 원금하고 같이 상환하면서 지금 고생했죠. 규모를 줄여왔는데 우리는 지금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대출이자만 갚다가 이게 이렇게 된 거니까 감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외국도 중국이 그걸 감수할 수 없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스스로 우리는 완벽하게 나는 아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소위 지금까지 해왔던 제로 코로나나 이거의 그 성공 사례로 얘기했던 것들을 뒤집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휙 넘어가는 바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세계는 남들 고생할 때 물론 중국도 고생했습니다. 이 제로 코로나 방역이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도시 방역만 해도 1년에 우리 돈으로 한 320조 정도 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백신을 사서 쓰지. 그렇죠. 왜 안 하냐 그러면
중국도 백신 개발국이잖아요. 그렇죠. 남의 거 갖다 쓴다는 거는 또 이 중국의 위대한 공산당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역의 정치화, 우리도 그런 이제 논란에서 예.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를 이제는 갑자기 확 풀어버린 거죠. 경제 활성화도 하고 이제 백성 국민들의 쌓였던 감정, 그리고 보복 관광, 네. 보복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속될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엔 이런 저는 상황이. 상반기까지는 중국이 상당한 홍역을 겪을 수밖에 중국 없다. 내부에서? 중국 내부에서. 그리고 이제 상반기라는 게 뭐 사실 벌써 이제 2월 들어가니까 네, 곧 예. 2월이 되니까 1차로 이제 춘절이라는 게 음, 있고요. 사실 예. 우리가 비자 제한한 것도 저 춘절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무 많이 올것 같으니까. 많이 오고 또 한 20여 명이 연인원 이동을 한다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그때 다시 한번 이 클라이맥스가 확산. 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그게 확산기를 지나서 안정이 되려면 4월, 5월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갑자기 위드 코로나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중국도 3월 이제 양회라는 게 있잖아요. 전국 인민대표 대회하고 정치협상회, 이때를 기해서 완화 조치로 가려고 계획은 세워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훨씬 앞당겨진 거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는 거죠. 예. 그럼 중국과의 관계가 냉랭해지는 것도 한 상반기는 지나야. 그렇습니다. 예. 그 이 냉랭이라는 게 뭐 원래 갖고 있는 이제 감정들이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 외교라는 거는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정책이 나오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한중 관계가 뭐 수천 년에 걸친 관계지만 어쨌든 현대적 국제 관계로서 전환한 거는 92년에 수교를 해서 이제 수교하면서. 30년, 올해 31년째가 됐습니다. 사실 초년병이죠. 그렇죠. 한중 관계가 30년밖에 안 된 거예요. 현대적 관계로는. 그리고 그 전에 맺었던 관계하고 사회주의 국가 중국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 한국이 만난 거는 30년밖에 안 됐다. 그렇다면 서로 성의를 가져야 되는 거죠. 중국도 자기네 거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우리도 중국이 우리랑 비슷할 거다 또는 이렇게 맞는 거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뭐 들어서 아시지만 미국이 중국을 WTO에 받아들이고 세계의 공장으로 인정하고 국제 시스템에 끼워준 이유는 결국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네. 시장 메커니즘을 따를 거고 서방화 될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보니까 중국식을 강조하고 중국적 방식으로 현대화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압박 정책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그런 시각도 있죠. 중국이 중국적 흐름으로 가지고 온 거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건 아니냐. 그렇다면 대접을 해주면서 같이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워낙 그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 중국의 성장세가 크죠. 뭐 2030년에 역전할 거다 그랬는데 역전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2027년이 되면 미국 GDP의 90%를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네. 대개 미국은 자국 GDP의 60% 정도가 오면은 견제를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걸린 게 독일이라든가 일본의 플라자 합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70% 넘어서 80%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면 그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나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죠. 미국은 세계 유일 슈퍼파워로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달러 패권, 그다음에 해상 군사력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민패, 국제화, 그다음에 뭐 항공모함 전단을 뭐 3개 갖고 뭐 이렇게
대등하게 올라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이 미중 갈등은 변수가 아니다. 항상. 상수다. 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정말. 미중 관계가 조금 나아지면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럴 일은 없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건 나쁘다는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의 변화를 찾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도요. 지금 뭐 하루에 뭐 몇 조씩 미국 자금이 중국에 중국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 시장은 강보합을 계속 예.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주식 시장은 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리오프닝을 하고 그러면 옛날보다는 나아질 거고 싸우는 건 싸우더라도 비즈니스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이 중국에 돌아갔다고 하루아침에 홍콩이 뭐 다 날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경제적인 면은 분명히 그런 부분을 보고 갈 필요가 있고 한중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 협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한중이 좋든 싫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 양안 관계가 그렇게 나빠도 중국과 대만 간의 반도체 교역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경제를 먹여 살리는 게 TSMC 반도체인데 그게 양안이 전쟁을 하네 뭐네 막 이런데도 교역량은 늘어나고 있고 그 교역량 때문에 현재 대만 경제가 살아났고 그게 지속 가능한 경제를 받쳐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또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아주 복잡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뭐 칼로 무 베듯이 탁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는 뭐 지금 복합 융합 세상인데 그런 거는 약간 그 업종별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도 미국이 이제 반도체를 중국에는 그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선택의 순간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대만은 지금 사실 반도체 팔지 말라고 그러고 상무부가 14나노 이하는 이제 못하게 그쵸. 규범을 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대만 업체나 이런 데가 주로 그쪽에서 하는 이제 범용 반도체 20나노급이란 말이죠. 네. 우리는 이제 1년 유예를 받았고 그 TSMC 같은 데도 남경에 공장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미국이 마냥 그 제한을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보편적인 인식은 있는데 대만도 계속해서 미국하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완전히 뭐 이거를 단절시키거나 이렇게 간다면 대만 같은 경우도 반도체 과학법에 대해서 느끼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대만의 언론을 보면 네.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이 제조 역량마저 미국한테 완전히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못 따라오는 분명한 제조 능력을 계속 초격차 전략이라고 그러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져야 미국과 딜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바이든 생각인데 공화당은 더 강경해요. 바이든은 지금까지 한 거는 놔두고 지금부터 새로 하는 거. 이거는 미국이 통제하겠다. 그게 바로 칩4입니다. 예.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팹4죠. 왜냐하면 그 생산만은 생산. 칩이라는 거는 네덜란드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유럽도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뭐 칩4 동맹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이 하나씩 컨택한 거예요. 예. 하나씩. 뭐 일본하고 먼저 하고 대만한테 하고 한국한테 한 거고 이거는 뭐 인력 양성 계획이 어떻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가는 걸로 보면 이게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다시 잃어버린 반도체를 찾아가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나 대만도 몸집 불리기를 할 필요가 있죠. 한국과 대만도 반도체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제조 기술로서는 어쨌든 한국과 대만이 최고니까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게 우리 반도체 산업을 보존하는데 또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거가 있음으로 해서 중국이 한국과 대만의 전략 가치를 또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중국을 보다 앞설 수 있는 기술이 한 너댓까지 된다 그러면 저렇게 못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LED는 뭐 뺏겼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그런 것들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앞서가고 미국이 있죠.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형 배터리 생산 방식을 가지고 지금 이제 차를 만들어서 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원자재는 전부 중국에서 싸게 현지에 있는 한국 배터리 공장이 만든 걸 가지고 조립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중국보다는 한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종국적으로는 중국 내부에서 전기차 생산해서 중국 내부에서만 팔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일정 부분 앞으로 협력할 부분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협력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뭐 캐나다에서 캐나다 광물을 쓰겠다. 멕시코 광물을 쓰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마냥 버티는 것도 중국한테 유리할 게 없다라는 거를 중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그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돼요. 공급망에 우리만 중국한테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 세계적 수입 국가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세계 돼지고기의 50%를 소비하는데 40%는 EU에서 수입합니다. 돼지고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대두, 밀 이런 거 다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입을 많이 해서 물론 뭐 1850개 품목이 80% 이상을 수입을 해서 다변화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데는 중국에 대한 그 무역 의존도가 우리가 25%라고 그러잖아요. 46%나 됩니다. 그런데 철광석 뭐 이거 가지고 제재했는데 이겨내고 지금 다시 하잖아요. 대만은 50%가 넘어요. 그런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도식화해서 이거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얘기 잘할 수 있고 미국 그럼요. 중국 사이에서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 예, 그 산업 간 무역도 있지만 산업 내 무역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A 산업과 B 산업 간의 비교 우위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산업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이 대만 업체가 생산하지만 거기 부품에는 한국 부품도 들어가고 대만도 들어가고 중국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결국 이런 부분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시킴으로써 그런 고리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특정 부품이나 이런 데 대해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이게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러시아의 경우와 중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러시아는 뭐 가스하고 원유만 팔아서도 살 수 있지만 상당 기간. 예. 중국은 이미 글로벌 밸류 체인에 많이 들어가 있죠.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본국 그 중국도 이렇게 혼자서 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 분위기 중국 기분 나빠서 싫다 이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는 다른 문제니까. 대만이 어허. 아예 미국 쪽으로 붙어가지고 반도체를 이제 뭐 우리 미국이랑 같이 할게 이렇게 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나요? 예를 그러면? 들어서 자신들이 생산하는 반도체를 다 소비를 해줄 수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알았어, 니네가 다 팔아서 해. 그런데 50% 40%를 중국이 사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한테 다 맡겼다가 미국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고 TSMC, 뭐 UMIC 이런 데도 다 포트폴리오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제 한국이 더 많이 노출이 돼 있다는 거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주력 공장들이 중국에 중국에 있기 때문에 있죠. 그렇습니다. 이 맞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유럽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싱가포르에도 있고 분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미국의 말을 듣지만 미국으로 확 가서 하는 그런 거는 오히려 좀 덜 할 겁니다.
그래도 중국이 옆에 가깝게 있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이럴 때 보면 한참 떨어져 있는 나라였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까지 덕 많이 봤죠. 예. 그 사실 차이나 이펙트라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중국이 나홀로 성장을 할 때 가장 중국 성장 효과에 영향을 많이 받은 데가 한국이고 그거는 뭐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곤란할 때는 좀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은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고 규범화돼서 우리가 그런 경쟁 요인을 갖고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대상입니다. 그거를 무턱대고 배척을 한다거나 정치적 논리로 자꾸 이럴 필요는 과도하게 그럴 필요는 없죠. 없다. 중국도 분명히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뭐 여기 경제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더 잘 아시지만 중국이 가려운 데를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식도 뭐 다 중국 주식이 나쁘다고 하지만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중국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거나 그쵸, 이런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맹목적인 어떤 중국 거부 이렇게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웃과 잘 지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이제 모든 나라의 목표인데 우리도 중국과 잘 지내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무조건 친하고 부드럽게 지내는 게 항상 상수는 좋은 수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가끔은 또 강하게 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우리는 조금 더 강하게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예, 이런 그 예를 들면 북한 핵 문제라든지 사실 이것도 단기 비자 때문에 이렇습니다만은 비자 자체가 애초부터 기울어진 비자 협정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바로잡는 정상화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원칙을 분명히 강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된 불균형이었다? 구조였다. 우리는 다 봤는데 중국인을. 네. 근데 우리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 없이 뭐 여행사가 하면 그냥 단체 비자를 줘서 왔는데 우리는 그것도 다 뭐 1인당 얼마씩 내야 내고 되고. 했다.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정말 상호주의, 호혜주의라면 그런 거를 찾아서 가는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된다. 그런 거가 기준점을 새로 찾는 노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준점을 찾고 그게 이제 우리가 요새 맨날 얘기하는 뉴노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도 세계적 국가가 됐다고 얘기하니 일방적으로 뭐 자신들의 입장이나 이런 거를 계속 강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주변 국가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가지고 조율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년이 돼야 된다. 올해가 이제 수교 30년 지나고 이런 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원칙적인 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하게 나가되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뭐 좀 유화적으로 나가는 이걸 이제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지금 외교 원칙은 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나름대로 이렇게 펼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뒤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예를 들어서 비자 이렇게 했다가 중국이 세게 나오니까 아 뜨거 그러고 새로 풀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항상 명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 원칙이 관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잣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런데 잘 세워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중국한테 기준점을 주는 겁니다. 아, 쟤네는 저 문제는 도저히 어떻게 양보 안 해. 되는구나. 요거는 얘기 잘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교적으로 원보이스를 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원보이스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신뢰의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아, 쟤네랑은
선거 끝나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한국이 한중 관계에서 그걸 좀 벗어나려면 이런 계기에 그런 얘기들을 우리의 정확한 입장과 인식과 원칙을 설정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빠른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룰과 원칙을 먼저 세팅하고 서로 그걸 알려주는 게 좋겠다. 네. 예, 유익했고 재밌었어요. 어렵네요. 근데 답이 없어서 늘 죄송합니다. 답이 없네요. 답이 있었으면 여기 주제가 되지도 않죠. 그렇죠. 언더스탠딩은 답 없는 문제만 갖고 옵니다. 예, 한국의대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